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 별곡의 문주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진지한 토론을 펼쳤던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에 관해서 책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강 작가님은 지난번 소년이 온다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 작품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상을 받으셨어요. 국내 작가로는 최초이죠. 그래서 한동안 한국 문학에 관심이 없었던 독자들에게 다시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한 작품이에요. 이 상을 받고 작가님의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맨부커상 시상식은 무척 졸렸어요. 시차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발표 직전에 커피를 마셔서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현실감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단단한 가장 큰 이유는 채식주의자를 쓴 게 오래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건너서 이렇게 먼 곳에서 상을 준다는 게 의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기쁘기보다는 참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작가님이 이 작품을 2007년에 쓰시고 상은 2016년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감도 남기셨는데요. 채식주의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독자분들께 부탁을 한다면 이 소설을 질문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식주의자는 우리가 이토록 폭력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세계를 견딜 수 있는가, 껴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소설이에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이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고 좀 꺼려지는 소설이었는데 읽고 나서 독서 모임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한강 작가님의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를 읽고 나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도 읽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채식주의자 소설은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세 가지 단편을 엮어서 출간한 작품이에요. 주인공인 영애가 세 작품에 모두 등장을 하고 세 작품의 연결을 통해서 근대사회의 남성 중심적 문화와 폭력에 대한 저항성이 이 책의 주제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채식주의자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화자는 영애의 남편이고 아내 영애가 갑자기 육식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영애의 남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영애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아내를 주부라는 가정적 역할과 여자라는 성적 역할로만 한정시켜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편이에요. 결국엔 영애가 회사 직원분들과 식사 자리에서 브래지어를 안 하고 나가게 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장인어른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 처가와의 식사 자리에서 장인어른과 영애와의 갈등이 폭발하고 말죠. 영애가 중간중간에 육식과 관련해서 끔찍한 꿈들을 꾸고 채식주의자로 바뀐 거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끔찍한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의 발현이었던 거예요. 특히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가한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영애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러다가 자신을 물었던 개가 오토바이에 묶여서 죽어가던 모습과 그 고깃국을 먹었던 일이 무의식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었던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페이지 61페이지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과거에는 인간들이 동물을 도살하는데 제의식이 있어서 도살 후에 의식적인 행사를 치렀었대요. 그런데 현재는 공정화된 시스템으로 생명체를 살해하는 데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공포심이 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햄, 삼겹살, 각종 육식 고기들을 먹었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는 약간 고기를 먹으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옥자가 있는데요.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사셨는데 돼지가 도살되는 장면을 보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돼지고기를 못 드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옛날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오일장에 갔다가 개랑 고양이가 죽어있는 시체를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봤었고 6살인가 7살 때였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한 번씩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 공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몽고 반점의 줄거리는 저녁 식사 후에 가족에게 외면당한 영의 육식 거부가 몽고 반점의 화자인 형부는 이해를 함으로써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영의 형부는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예술가인데 어떤 인상적인 작품을 남기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영의 강렬한 저항의지가 그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요. 예술가로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처제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죄책감에서 형부가 방황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형부와 영애가 가까워질수록 영애가 조금씩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영애를 정신병자 취급했는데 형부는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결국 두 남녀는 성적 결합을 하고 이 촬영본을 영애의 언니인 이내가 확인을 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닫아요. 저는 두 번째 작품을 읽으면서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페이지 147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지금 베란다로 달려가 그녀가 기대에 서 있는 난간을 뛰어넘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서서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인 듯 활활 타오르는 꽃 같은 그녀의 육체, 밤사이 그가 찍은 어떤 장면보다 강렬한 이미지로 번쩍이는 육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형부도 영애에게 끌리고 영애의 매력에 매혹되어서 영애처럼 어떤 정해진 경계선을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계를 보이고 날아오르지 못한 채 파렴치한이 되어버린 그 모습이 아닐까, 그게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이 두 번째 단편이 몽고 반점을 읽으면서 형부에 대한
어떤 악담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애를 이용한 거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읽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끌렸고, 그래서 영애도 형부가 자기에게 다가옴으로써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영화로도 이 채식주의자가 나왔었는데, 영화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형부와 영애의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에 약간 초점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평이 좋지 않았는데, 소설은 한번 읽어보면 저는 형부와 영애의 관계가 이해가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품, 나무 불꽃의 줄거리는 이제 화자가 형부에서 영애의 언니인 이내로 바뀌어요. 영애의 언니 이내가 두 사람의 성적 장면을 보고 나서 영애는 정신병원에 갇혔고, 자신의 남편은 수개월에 걸친 구명운동 끝에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부모도 외면한 동생 영애를 이내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돌보죠. 저는 이내가 이 소설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캐릭터라 생각하고 그녀에게 동화되어서 읽어나갔어요. 앞에 두 번의 작품, 채식주의자랑 몽고반점은 조금 불편하고 약간 영애가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나무불꽃을 읽으면서 주인공 화자인 이내가 너무 불쌍하고 제가 이내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럼 더 읽어드릴게요, 줄거리를. 이내는 영애처럼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저항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절박하게 부모의 한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남편 집안의 사람들이 의사 등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과 결혼을 해요. 그렇게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숨기면서 성실하고 선한 사람으로 비춰지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남편과 영애의 성적 결합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녀의 쌓아놨던 방어기제가 무너지죠.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페이지 196페이지랑 201에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먼저 페이지 196입니다.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생생하게 의식한 것은 그와 함께 살아온 긴 시간이었다. 기쁨과 자연스러움이 제거된 시간, 최선을 다한 인내와 배려만으로 이어진 시간, 바로 그녀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에요. 사실이었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에 어린 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201페이지예요.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령 같은 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선 죽음의 얼굴은 마치 오래전에 잃었다가 돌아온 혈육처럼 낯익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제가 왜 이내에게 동화되었냐면, 저희 부모님도 어린 시절에 불화가 심하셨는데, 저도 장녀라서 동생보다는 더 선명하게 두 분의 다투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 장면을 계속 보고 또 보다 보니까 방어기제로 이내처럼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내처럼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내가 현실적으로 어린아들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지 않았듯이 저도 뒤늦게나마 저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독서 모임도 하고 책에 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불꽃의 결말은 결국 영애는 자살로서 죽음을 선택하고 이내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이내의 이런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동생이 불륜을 저질렀고 동생은 죽음으로써 끝을 냈지만 이내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내가 가엾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 다 읽고 총평을 하자면 이 책의 전체 주제는 육식과 채식이 약간 상반되는 개념으로 나뉜 것 같아요. 육식은 어떤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 그리고 간습에 따라서 순종하는 여성을 상징하고 남성 중심의 지배 문화와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정체성이 훼손된 그런 사회를 상징하는 게 육식이 아닐까. 그런데 영애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상의를 탈의하고 브래지어를 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제도를 타파하고 마지막에 채식주의자 마지막 장면에서 영애가 새를 산채로 뜯어먹거든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인공적인 어떤 것에 속박되지 않고 자연의 상태를 지향하며 억압받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깨트리려는 모습이 아닐까. 영애가 그런 거를 대표하고 있는 여성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을 페미니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한강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에서도 그렇고 채식주의자에서도 그렇고 폭력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끔 소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도 페미니즘보다는 폭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채식주의자 1편은 1인칭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영애의 남편이죠. 그리고 나머지 작품은 3인칭 시점으로 표현이 됐는데 화자가 형부와 영애의 언니인 이내예요. 그래서 왜 화자를 다르게 쓰셨을까?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론은 처음에 채식주의자 1편 1인칭 시점, 영애의 남편의 시점으로 이 책을 읽으면 남편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좀 이기적이지만 남편이 이해가 가고 영애가 이해가 안 돼요. 영애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육식주의자가 안 하고 채식주의자로 바뀐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2편, 3편 나무불꽃까지 읽다 보면은 3인칭 시점으로 바뀌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화자에게 공감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영애를 바라보게 되면서 영애가 이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인칭에서 3인칭 시점으로 화자들이 계속 바뀐 게 아닐까. 그리고 화자 3명을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영애의 남편은 본능을 감추고 사회에 순응한 인물이고 형부는 육식주의자이고 본능에 충실한 인물이며 영애의 언니도 영애의 남편과 같이 사회에 순응한 인물이다.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들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가님도 이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애랑 인의 형부가 훗날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영애는 아마 소설 마지막까지 죽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나무가 되고 싶어 했고 계속 음식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영애의 언니 인애는 남편과 동생의 불륜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아직은 영애처럼 강렬하게 폭발할 수 없는 게 인에게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서 아직은 참고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아들이 커서 자기 곁을 떠나고 혼자 남게 된다면 영애같이 변하지도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형부는 결국 비겁하게 도망을 갔지만 한 번은 영애가 죽기 전에 영애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지 않을까? 제가 작가님이고 이 소설을 쓴 사람이라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작품을 위해서 영애를 이용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두 사람만이 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부가 찾아가면 영애가 한 번쯤은 다시 정상적으로 정신이 돌아오고 두 사람이 어떤 자기들만의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채식주의자 작품이 처음에는 읽기가 조금 힘들고 약간 깊은 악몽을 꾸는 느낌인데요. 제가 이 리뷰를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보니까는 한강 작가님만의 그 필체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저의 리뷰를 듣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리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